경상북도 깊은 산골. 인구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 봄이 오면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계곡물 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우는 그런 곳이었다. 그 마을 입구,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옥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로 군데군데 이끼가 끼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사계절 내내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뚝 서 있었다. 이 집의 주인 박순덕.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의 상추와 깨짚을 살폈다. 오전에는 장독대의 된장과 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마을회관에 나가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의식이 있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 공기가 아니라 4공기나 되는 밥을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나물을 무쳤다. 식탁에는 언제나 4개의 그릇이 놓였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는 사람은 박순덕 혼자뿐이었다. 그녀는 식탁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어릴 적에 내가 맨날 된장찌개가 최고라고 했잖니. 대답은 없었다. 텅 빈 의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박순덕의 아들 이민수. 그는 10년 전 35의 나이에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마지막 통화는 10년 전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엄마, 나 잠깐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무슨 일인데? 봉사활동이요. 아프리카 쪽에 학교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건축 일 좀 배워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얼마나 가 있을 건데? 한 1년? 아니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 상황 봐서요. 1년이나? 민수야, 넌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잖니. 괜찮겠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이제 35이에요.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 가끔 연락할게요. 그래, 알았다.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가.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처음 몇 달은 간간히 이메일이 왔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 박순덕은 마을회관에 가서 이장님께 부탁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다. 글씨가 서툴렀지만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가득했다. 민수야, 엄마는 잘 있단다.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오늘 끓여 먹었어. 건강 챙기고 무리하지 말거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메일이 끊겼다. 1달, 2달, 석 달. 박순덕은 걱정이 되어 이장님께 다시 부탁했다. 이장님, 우리 민수한테 이메일 좀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순덕 씨, 벌써 3번째 보내는 건데 아무 답이 없네요. 혹시 민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갔다. 3년, 4년, 5년. 박순덕은 아들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편지가 올까 싶어 우체통을 매일 확인했고,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 싶어 집 전화기 옆에 메모지와 펜을 항상 준비해뒀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도 내 밥 차려뒀다. 돌아오면 따뜻하게 데워줄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안타까워했다. 이장님은 가끔 순덕의 집에 들러 물었다. 순덕 씨, 민수한테서 연락 왔나요? 아직이요. 근데 곧 올 거예요. 우리 민수가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민수는 괜찮아요. 그냥 바쁜 거예요. 거기서 좋은 일 하느라 정신없는 거죠. 박순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박순덕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부엌으로 들어간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뚜껑을 닫는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만든다. 그리고 식탁에 4개의 그릇을 놓는다. 민수야, 오늘 날씨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그런 봄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마치 아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 아삭한 김치,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들은 없었다. 박순덕은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용히, 가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오늘 된장찌개 간이 딱 맞네. 내가 먹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또 한 번의 일요일이 지나갔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360번째 일요일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끝없는 기다림의 일요일이었다. 10년 전 그날 박순덕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민수는 언제나 믿음직한 아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몇 년 후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는 늘 어머니께 보고했고 약속을 지켰다. 엄마,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되면 한 달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집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둘게. 그런 아들이었다. 그래서 박순덕은 1년쯤 뒤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일요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들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박순덕은 문득 생각했다. 민수가 좋아하던 밥상을 차려두면 어떨까? 그가 돌아왔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물론 1년이나 걸릴 테니 지금 차려두는 건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담고 싶었다. 그날 오전 11시 박순덕은 부엌에 들어갔다. 쌀을 씻고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다. 계란을 풀어마리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쳐 나물을 무쳤다. 그리고 식탁에 4개의 그릇을 놓았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내 밥 차려뒀다. 멀리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마음만이라도 함께 먹자꾸나. 그녀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 김치 한 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점심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들이 멀리 있어도 이렇게 밥상을 함께 나누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도 똑같았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어느새 그것은 습관이 되었고 의식이 되었다. 박순덕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처음 몇 달은 이메일이 왔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날씨가 정말 덥긴 한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학교 건물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박순덕은 이장님께 부탁해서 답장을 보냈다. 민수야, 엄마는 잘 있단다. 내 건강만 챙겨라.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매주 내 밥 차려두고 있어. 돌아오면 실컷 먹여줄게.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메일이 뚝 끊겼다. 처음엔 인터넷이 안 되나 보다 생각했다. 아프리카 오지니까 통신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박순덕은 이장님께 다시 부탁했다. 이장님, 우리 민수한테 이메일 한 번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순덕 씨, 벌써 4번째인데 답이 없네요. 그래도 한 번만 더요. 제발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순덕의 마음을 이해했다. 외아들, 그것도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었다. 순덕은 40이 넘어서야 민수를 낳았고 남편은 민수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순덕은 혼자 아들을 키웠다. 자취를 하고 품앗이를 다니며 돈을 벌었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했다. 그런 아들이었다. 그래서 박순덕은 기다릴 수 있었다.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2년째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순덕 씨 아들 정말 돌아오긴 하는 걸까? 글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다잖아.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쉿, 순덕 씨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얼마나 상처받겠어. 박순덕은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면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언제나 똑같은 메뉴였다. 민수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3년째, 4년째, 5년째, 세월이 흘렀다. 박순덕의 머리는 점점 더 휘어졌고 허리는 조금씩 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마을에 관해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누군가 민수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민수요? 아, 잘 지내고 있어요. 바쁘긴 한가 봐요. 연락은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엄마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순덕 씨,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민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애예요.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꼭 올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6년째 되던 해, 이장님이 순덕의 집을 찾아왔다. 순덕 씨, 혹시 민수 연락처 아는 사람 없나요? 친구라든지, 회사 동료라든지. 왜요, 이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연락이 너무 오래 끊겨서. 괜찮아요, 이장님. 우리 민수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이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7년째, 8년째, 9년째. 박순덕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면 밥상을 차렸다.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수야, 오늘 날씨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봄날이야.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데워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10년이 지나도 그 온기는 식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는지도 몰랐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10년째 봄, 박순덕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올해도 감꽃이 피었다. 내가 어릴 적에 감꽃 떨어지면 주우러 다녔잖니. 기억나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3650일, 360번의 일요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차려진 밥상.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기다림이었고, 믿음이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박순덕의 하루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다. 그것은 이제 의식에 가까웠다. 종교적인 의례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했다. 10시 30분. 박순덕은 장독대로 향했다. 3년 묵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고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떠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된장을 그릇에 담고 다시 항아리 뚜껑을 덮었다. 부엌으로 돌아와 감자를 깎고 애호박을 썰고 두부를 꺼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우려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된장을 풀었다. 감자를 넣고 애호박을 넣고 두부를 넣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1개를 송송 썰어 넣었다. 민수야, 내가 매운 거 좋아했잖니. 청양고추 하나면 딱이지. 박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찌개를 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11시 정각, 밥이 다 되었다. 박순덕은 밥솥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고루 섞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었다. 그녀는 밥을 4개의 그릇에 담았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똑같은 양으로. 식탁에는 이미 김치가 놓여 있었다. 전날 밤 미리 꺼내둔 것이었다. 아삭한 배추김치, 빨갛게 익은 깍두기, 그리고 계란말이 한 접시, 시금치나물 한 접시. 박순덕은 밥그릇을 식탁에 옮겼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자리에 4개의 밥그릇. 된장찌개도 4개의 국그릇에 담았다. 김이 피어올랐다. 자, 다 됐다. 민수야, 이리 와서 앉아라. 그녀는 의자를 빼며 말했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의자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마치 아들이 정말로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오늘 된장찌개 간 괜찮니? 엄마가 청양고추도 넣었어. 내가 좋아하잖니. 그녀는 자기 밥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 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알을 씹으며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구수했다. 민수가 좋아하던 맛이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린 시절 민수가 밥을 먹으며 했던 말이었다. 박순덕은 미소 지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엄마가 더 끓여줄게. 그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감자가 부드럽게 으깨졌다. 애호박은 아삭했고 두부는 부들부들했다. 청양고추의 알싸한 맛이 입안을 감쌌다. 민수야, 요즘 거기 날씨는 어떠니? 덥니? 아니면 시원해졌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요즘 텃밭에 상추 심었어. 내가 좋아하던 그 쌈 싸먹는 상추 말이야. 잘 자라고 있더라. 내가 돌아오면 실컷 먹여줄게. 그녀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한 소리가 났다. 상큼하고 시원했다. 점심 식사는 보통 30분 정도 걸렸다. 박순덕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다. 마치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여유롭게. 민수야, 엄마가 이번 주에 마을회관 갔다 왔는데 이장님이 내 안부 물으시더라. 엄마가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 그녀는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어 먹었다. 부드럽고 고소했다. 이장님이 그러시더라. 민수가 참 효자라고.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하는 아들이라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지. 우리 민수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라고. 박순덕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시금치나물을 집어 먹었다. 참기름 향이 고소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조금 피곤하긴 해.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근데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거야. 그녀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네 개의 의자 중 3개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민수야, 다 먹었니? 배불러?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아들이 대답한 것처럼. 그래, 잘 먹었구나. 엄마가 설거지할게. 너는 좀 쉬어라. 그녀는 일어나서 그릇들을 개수대로 옮겼다. 4개의 밥그릇, 4개의 국그릇, 반찬 접시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손끝을 적셨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박순덕은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가 다음 주에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내가 김치찌개도 좋아했잖니. 아니면 미역국.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 먹으면 이상하려나? 그녀는 혼자 웃었다. 민수가 어릴 적 생일날에만 미역국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날 미역국이 나오면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오늘 제 생일 아닌데 왜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은 생일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싫어요. 저는 생일날만 먹을래요. 그때 민수는 8살이었다. 동그랗고 까만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저었다. 박순덕은 결국 미역국을 치우고 다른 국을 끓여줬다. 그래, 다음 주에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설거지를 마치고 박순덕은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었다. 민수야, 엄마 이제 낮잠 좀 잘게. 너도 쉬어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박순덕은 이불 위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귓가에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민수, 대학생 때의 민수, 어른이 된 민수.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제가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천천히 와도 괜찮아. 박순덕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다. 박순덕이 사는 마을은 작았다. 인구 100명이 채 안 되는 곳이었고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텅 빈 집들과 늙어가는 어르신들 뿐이었다. 마을회관은 그런 어르신들의 유일한 사랑방이었다. 오전에는 게이트볼을 치고 오후에는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며 예시하기를 했다. 박순덕도 가끔 마을회관에 나갔다. 하지만 일요일만큼은 절대 나가지 않았다. 일요일은 민수와 함께하는 날이었으니까. 이장님인 정태수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그는 순덕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순덕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민수가 대학에 갈 때도 그는 옆에서 지켜봤다. 순덕 씨 참 고생 많이 했지.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연락도 없이 10년이나 잠적했다니 참.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쉿. 그런 소리 하지 마. 순덕 씨 들으면 상처받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연락도 없이, 소식도 없이. 그렇게 오래 사라져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정태수는 몇 번이고 순덕에게 물었다. 순덕 씨, 정말 민수한테서 아무 연락도 없나요? 네, 이장님. 근데 괜찮아요. 우리 민수는 바쁜가 봐요. 거기서 좋은 일 하느라 정신없는 거겠죠. 그래도 10년이에요. 10년.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쯤은 할 수 있잖아요. 민수가 약속했어요.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돌아올 거예요. 순덕의 눈빛은 확고했다. 정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고 그 믿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마을에는 순덕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김영희 65세. 그녀는 순덕보다 7살 어렸지만 둘은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다. 영희는 가끔 순덕의 집을 찾아갔다. 특히 일요일 오후에 자주 들렀다. 순덕이 밥을 다 먹고 낮잠에서 깨어날 무렵이었다. 순덕아, 나야. 들어가도 돼. 영희야. 들어와. 영희는 마루에 앉아 순덕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순덕의 일요일 의식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순덕아, 요즘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그 정도야 뭐. 무리하지 마. 텃밭 일도 좀 줄이고. 괜찮아. 민수가 돌아오면 상추 싸서 먹여줘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심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순덕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1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너무 길었다. 순덕아, 혹시 민수 친구들한테 연락해 본 적은 있어? 응, 몇 번 해봤어. 근데 다들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 민수가 아프리카로 떠난 뒤로는 아무도 소식을 모른대. 그럼 회사는? 민수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은? 거기도 연락해 봤어. 근데 민수가 회사 그만두고 독립한 지 오래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순덕은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았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순덕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괜찮아, 영희야. 나는 괜찮아. 민수가 돌아올 거니까. 영희는 순덕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다. 응, 그래. 민수 꼭 돌아올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민수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았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순덕에게 할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순덕을 걱정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정태수는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과 회의를 했다. 순덕 씨 일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순덕 씨 아들이 1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한 어르신이 말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순덕 씨 본인이 해야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순덕 씨한테 권유라도 해보지 그래요?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권유해봤어요. 근데 순덕 씨가 안 하겠대요. 민수가 실종된 게 아니라 그냥 바쁜 거라고. 어르신들은 한숨을 쉬었다. 순덕의 고집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는 수밖에요. 순덕 씨가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더욱 챙겼다. 누군가는 밭일을 도와줬고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다 줬다.
영희는 더 자주 순덕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면 밥상을 차렸다. 내 개의 그릇, 내 개의 의자,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들. 민수야, 오늘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이 내 안부 물으시더라. 엄마가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영희의 한숨도 그녀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박순덕에게는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날들의 연속일 뿐이었다. 계절은 돌고 돌았다. 봄이 오면 복숭아꽃이 피었고, 여름이 오면 매미가 울었다. 가을이 오면 감이 익었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을도 많이 변했다. 몇몇 어르신들은 세상을 떠났고 빈집은 더 늘어났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다. 하지만 박순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고 마당을 쓸었다. 텃밭을 가꾸고 장독대를 살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다. 민수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엄마 손맛 변하지 않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똑같았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했다. 어느 겨울날 마을에 큰 눈이 내렸다. 하루 종일 내린 눈은 마을을 하얗게 덮었다. 지붕 위에, 마당에, 길 위에 모든 것이 새하였다. 박순덕은 눈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눈이 많이 왔다. 내가 어릴 적에 눈사람 만들자고 조르던 게 생각나네. 기억나니? 그녀는 삽으로 눈을 치우다가 문득 멈췄다. 마당 한쪽에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동그란 몸통, 더 작은 머리, 나뭇가지 팔. 민수가 어릴 적 만들던 그런 눈사람이었다. 엄마, 저 눈사람 봐요. 제가 만들었어요. 우와, 우리 민수 잘 만들었네. 참 예쁘다. 엄마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 엄마가 더 큰 거 만들어줄게. 박순덕은 눈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그해 봄, 영희가 순덕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다. 순덕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순덕아, 민수가 정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순덕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돌아올 거야. 우리 민수가 약속했잖아. 순덕아, 벌써 10년이야.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야, 영희야. 민수는 바쁜 거야. 거기서 좋은 일 하느라. 순덕아. 영희는 순덕의 손을 잡았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희야, 나도 알아. 민수가 아마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나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아. 만약 민수가 정말로 안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민수를 기다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순덕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희야, 나는 민수를 기다릴 거야.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내가 죽는 날까지 기다릴 거야.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영희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날 이후로 영희는 더 이상 민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순덕 곁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줄 뿐이었다. 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살이 마을을 내리쬐었다. 박순덕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상추가 잘 자랐다. 내가 돌아오면 쌈 싸서 먹여줄게.
내가 좋아하잖니. 그녀는 상추를 바구니에 담았다. 싱싱하고 푸른 잎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상추를 씻고 물기를 털어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했다. 언젠가 민수가 돌아오면 바로 내줄 수 있도록. 일요일이 되었다. 박순덕은 어김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내 개의 그릇, 내 개의 의자. 민수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그런 여름날이야. 그녀는 혼자 밥을 먹었다. 천천히, 음미하며 민수와 함께 먹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았다. 그리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민수야, 엄마 낮잠 좀 잘게. 너도 쉬어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다.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제가 곧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도 괜찮아. 엄마가 기다릴게. 박순덕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가을이 왔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박순덕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땄다. 빨갛게 익은 감들이었다. 민수야, 올해도 감이 잘 익었다. 내가 어릴 적에 감 따먹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 기억나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녀는 감을 바구니에 담았다. 몇 개는 말랭이로 만들고 몇 개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민수가 돌아오면 먹여주려고. 겨울이 다시 왔다. 첫눈이 내렸다. 박순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눈이 온다. 내가 좋아하던 그런 겨울이야.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다. 생강차였다. 몸을 녹여주는 차였다. 11년째 봄이 왔다. 복숭아꽃이 다시 피었다. 박순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다. 민수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엄마 손맛 변하지 않았지? 그녀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녀는 아들을 기다릴 것이었다. 11년째 여름, 마을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햇살은 뜨거웠고 매미 소리는 요란했다. 박순덕은 마당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민수야,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구나. 내가 있었으면 선풍기라도 사줬을 텐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었다. 민수가 대학생일 때 여름방학마다 집에 와서 선풍기를 돌려줬던 기억이 났다. 엄마, 너무 더우시죠? 제가 선풍기 틀어드릴게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부채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 요즘은 선풍기 전기세도 별로 안 나와요. 민수는 선풍기를 틀고 엄마 앞에 놓아줬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고맙다. 아가, 우리 민수 참 효자다. 에이, 이 정도야 당연한 거죠. 박순덕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민수는 언제나 착한 아이였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해 가을, 감나무에 감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박순덕은 혼자서 감을 따기가 힘들어졌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무릎이 아팠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도 벅찼다. 정태수 이장님이 도와주러 왔다. 순덕 씨, 제가 감 좀 따드릴게요. 아이고, 이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순덕 씨. 사다리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이장님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땄다. 빨갛게 익은 감들이 바구니에 가득 찼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올해도 감을 잘 땄네요. 천만에요. 순덕 씨,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장님은 떠나면서 한숨을 쉬었다. 순덕의 등이 더 굽어 보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렸다. 박순덕은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욱신거렸다. 영희가 달려왔다. 순덕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미끄러졌어. 아이고, 조심해야지. 혼자 눈 치우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 괜찮아, 영희야. 나 아직 건강해. 하지만 순덕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영희는 순덕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순덕아, 이제 무리하지 마. 내 나이가 벌써 70셋이야. 괜찮아.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건강해야 해.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덕의 눈빛에는 여전히 믿음이 가득했다. 12년째 봄, 마을에 새로운 우편 배달부가 왔다. 최 기사, 55살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순덕의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우체통에는 광고지만 가득했다. 편지는 없었다. 최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우체통을 닫았다. 이 집, 편지가 한 통도 안 오네. 그는 마을회관에 들러 이장님께 물었다. 이장님, 저 한옥 사는 할머니, 가족이 없나요? 아, 순덕 씨요. 아들이 있긴 한데 12년째 연락이 없어요. 12년이요? 그럼 실종된 건가요? 글쎄요. 순덕 씨는 아들이 바쁜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장님은 말을 흐렸다. 최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네요. 그 나이에 혼자 사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러게요. 그래도 순덕 씨는 강한 분이에요. 매주 일요일이면 밥상을 차려요. 아들 목까지. 최 기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그 후로 순덕의 집을 지날 때마다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편 배달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광고집 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민수는 이메일로 연락하니까요. 최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덕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했다. 12년째 여름, 박순덕은 텃밭에서 쓰러졌다. 더위 때문이었다. 마침 지나가던 영희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다. 순덕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탈수 중이래. 며칠 쉬면 괜찮대. 아이고, 이 더운 날에 바치를 왜 해? 무리하지 말라니까. 괜찮아. 민수 돌아오면 상추 먹여줘야 하는데.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순덕은 여전히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덕은 며칠 쉬었다. 하지만 일요일만큼은 절대 쉬지 않았다. 아프든 건강하든 그녀는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은 여전히 가득했다. 가을이 왔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이장님이 먼저 찾아와 감을 따줬다. 순덕 씨, 올해도 감이 잘 익었네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올해도 감을 잘 땄어요. 순덕 씨, 혹시 민수한테 연락 왔나요? 아직이요. 근데 곧 올 거예요. 이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2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이제 너무 길었다. 하지만 순덕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첫눈이 내렸다. 박순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눈이 온다. 내가 좋아하던 그런 겨울이야. 엄마가 오늘 팥죽 끓여줄까? 내가 동지 때 팥죽 좋아했잖니.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팥을 삶고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빚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이 완성되었다. 민수야, 팥죽 다 됐다. 이리 와서 먹어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13년째 봄이 왔다. 계절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박순덕의 기다림도 멈추지 않았다. 13년째 봄, 복숭아꽃이 다시 만발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마을을 수놓았다. 박순덕은 마당에 앉아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올해도 복숭아꽃이 예쁘게 폈다. 내가 어릴 적에 복숭아꽃 잎을 주워 모았던 거 기억나니? 그녀는 떨어진 꽃잎 하나를 주워 들었다. 부드러웠다. 살며시 코끝에 대보니 은은한 향기가 났다. 엄마, 이 꽃잎으로 화관 만들어주세요. 그래, 엄마가 만들어줄게. 어린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박순덕은 미소 지으며 꽃잎을 바구니에 담았다. 그날 오후, 영희가 찾아왔다. 순덕아, 오늘 병원 검진 가는 날이야. 내가 같이 가줄게. 괜찮아, 영희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위험해. 둘은 함께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 줄이시고 무리한 일은 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영희가 물었다. 순덕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순덕아, 이제 좀 쉬어. 텃밭 일도 줄이고. 괜찮아. 민수 돌아오면 먹여줘야 하는데.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덕의 집념은 1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풍경이 지나갔다. 푸른 산, 맑은 하늘, 피어나는 꽃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 근데 괜찮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건강할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옆자리의 영희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다. 일요일이 되었다. 박순덕은 어김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무릎이 아파서 움직임이 느렸다. 쌀을 씻는 것도, 채소를 써는 것도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좀 느린가 봐.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내 개의 그릇, 내 개의 의자. 13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민수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간이 괜찮니? 그녀는 혼자 밥을 먹었다. 천천히, 음미하며. 하지만 예전만큼 식욕이 좋지 않았다. 몇 숟가락 먹고 나니 배가 불렀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밥을 많이 못 먹겠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 의자에 민수가 앉아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박순덕은 꿈을 꾸었다. 민수가 나타났다. 어른이 된 민수, 35살의 민수였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야, 정말 내가 돌아왔구나. 네, 엄마.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13년 전 그대로였다. 엄마, 제가 엄마 밥 먹을게요.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박순덕은 꿈속에서 행복했다. 민수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없었다. 박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1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찾아왔다. 순덕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순덕아, 울었어?
응. 어젯밤에 민수 꿈을 꿨어.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나니까 더 슬프더라. 영희는 순덕을 꼭 안아줬다. 순덕아, 울어도 괜찮아. 참지 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다. 13년의 기다림.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다. 하지만 다음 일요일, 박순덕은 다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민수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엄마가 어젯밤에 내 꿈 꿨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랑은 여전히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걱정했다. 이장님은 영희에게 말했다. 영희 씨, 순덕 씨,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네, 저도 걱정이에요. 1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13년째 여름이 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박순덕은 마당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올해 여름도 덥구나. 내가 있었으면 선풍기라도 틀어줬을 텐데. 그녀는 혼자 웃었다. 민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계절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박순덕의 기다림도 멈추지 않았다. 13년째 가을,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최 기사는 평소처럼 우편물을 배달하러 마을을 돌고 있었다. 순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체통에는 여느 때와 다른 봉투 하나가 있었다. 일반적인 광고지가 아니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고 발신인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해외에서 온 것 같았다. 최 기사는 봉투를 자세히 살폈다. 수신인은 박순덕이었다. 발신인은 읽기 어려운 외국 주소였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주소였다. 이게 뭐지? 최 기사는 급히 대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우편 왔습니다. 박순덕이 문을 열었다. 아, 최 기사님, 오늘도 광고지인가요? 아니요, 할머니, 편지가 왔어요. 해외에서 온 것 같은데요. 편지요? 순덕의 눈이 커졌다. 13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다. 네, 여기 있습니다. 최 기사는 봉투를 건넸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가 보낸 거겠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최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은 봉투를 꼭 껴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최 기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13년 만에 오는 편지라니. 집 안으로 들어간 순덕은 식탁에 앉았다. 봉투를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려서 쉽게 뜯을 수가 없었다. 민수야, 정말 내가 보낸 거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영어로 적혀 있었다. 순덕은 영어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명 부분에 한글로 적힌 이름이 보였다. 이민수.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야, 정말 내가 보낸 거구나. 그녀는 급히 영희에게 전화했다. 영희야, 민수한테 편지가 왔어. 정말로. 뭐, 정말? 지금 갈게. 영희는 급히 달려왔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영희야, 이게 영어인데 나는 못 읽겠어. 내가 좀 읽어줄 수 있어? 영희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줄 읽다가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희야, 왜 그래? 민수가 뭐라고 했어?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순덕아,
이건 뭐야? 어서 읽어줘.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순덕아, 이 편지는 민수가 보낸 게 아니야. 뭐, 그럼 누가 보낸 거야? 탄자니아에 있는 한국인 봉사단체에서 보낸 거야.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민수 이름이 적혀 있잖아. 순덕아. 민수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1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박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 민수가 학교 건축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대. 10년 전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순덕아. 영희는 순덕을 안아줬다. 순덕은 그 품에서 무너졌다. 아니야. 민수는 살아있어. 바쁜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순덕아. 아니야. 민수는 죽지 않았어. 순덕은 울부짖었다. 1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민수야. 민수야.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영희도 함께 울었다. 한참 후 순덕은 겨우 진정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편지에 다른 내용은 없어? 영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봉사단체에서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 주소를 찾았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래. 그리고 민수가 엄마한테 쓴 편지도 함께 보낸다고. 민수가 쓴 편지? 응. 봉투 안에 또 다른 편지가 있어. 영희는 봉투를 뒤져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다. 낡고 구겨진 편지였다. 한글로 적혀 있었다. 순덕아, 내가 읽어줄까? 아니, 내가 읽을게.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민수의 필체였다. 13년 만에 보는 아들의 글씨였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학교 건축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엄마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차마 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 제가 못 돌아가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박순덕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그저 민수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영희가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줬지만 순덕은 거의 먹지 않았다. 순덕아,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어.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영희야,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해? 순덕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13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민수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은 끝이 났다. 순덕아.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순덕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며칠 후 정태수 이장님이 찾아왔다. 순덕 씨, 제가 봉사단체에 연락해봤어요. 민수 씨 일에 대해서요. 이장님, 민수 씨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대요.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대요. 그곳 사람들이 민수 씨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리고 민수 씨가 마지막까지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 밥이 그립다고. 순덕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야,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잠을 잤다.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민수야, 정말 내가 떠난 거니? 네, 엄마. 근데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 덕분에.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제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하세요.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민수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가. 꿈에서 깨어난 순덕은 눈물을 닦았다. 슬프지만 조금은 평화로웠다. 민수가 행복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다. 텃밭도 살폈다. 상추가 시들어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상추를 제대로 못 돌봤네. 미안해. 그녀는 시든 상추를 뽑아냈다. 그리고 새로운 씨를 뿌렸다. 일요일이 되었다. 박순덕은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망설였다. 이제 밥상을 차려야 할까?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밥을 짓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뚜껑을 닫았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릇을 4개가 아니라 2개만 놓았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랑 같이 먹자. 그녀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천천히, 음미하며. 하지만 빈 의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임도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떠난 걸. 근데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내가 행복했다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식탁을 닦았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다. 오후에 영희가 찾아왔다. 순덕아, 오늘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오랜만에 밥맛이 좀 있더라.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영희야,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뭘,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순덕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일요일마다 밥상 차리는 거.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계속할 거야. 응? 민수가 떠났어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밥상을 차릴 거야. 민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 순덕은 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가 내 뜻을 이어갈게. 내가 했던 것처럼 엄마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게. 다음 날 순덕은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 제가 마을 아이들한테 밥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읍내에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점심 먹을 데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먹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고 싶어요. 이장님은 감동했다. 순덕 씨,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순덕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줬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아이들은 순덕의 밥을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더 끓여줄게. 순덕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가 도왔던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도 소중했다. 1년이 흘렀다. 박순덕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먹지 않았다. 영희와 함께, 때로는 이장님과 함께, 때로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 민수야, 오늘은 영희 아주머니랑 같이 먹는다.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인데 다들 맛있게 먹더라.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슬픔이 있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마을회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 밥상이라는 이름의 무료 급식이 열렸다. 순덕과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준비하는 밥상이었다. 읍내에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함께 모여 밥을 먹었다. 민수야, 내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어. 자랑스럽지? 순덕은 밥을 퍼주며 웃었다.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다. 어느 일요일 최 기사가 순덕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탄자니아 봉사단체에서 보낸 겁니다. 또요? 네, 민수 씨 유품이래요. 순덕은 상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민수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공구들, 노트, 그리고 사진 몇 장.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야,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순덕은 사진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도 함께 지어졌다. 그날 밤, 순덕은 민수의 노트를 펼쳐봤다. 거기에는 민수가 쓴 일기가 가득했다. 오늘 학교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정말 기뻐한다.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가 해주시던 밥이 그립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야지.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전화하면 걱정하실까봐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엄마. 순덕은 노트를 덮었다. 민수의 마음이 느껴졌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움. 민수야, 괜찮아. 엄마도 내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다음 날, 순덕은 민수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식탁 옆 벽에 걸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이었다. 민수야, 이제 너는 항상 여기 있구나.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순덕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계절은 멈추지 않았다. 박순덕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면 밥상을 차렸다. 이제는 2개의 그릇만 놓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민수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 손맛 변하지 않았지? 그녀는 혼자 밥을 먹으며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마을 아이들한테 밥 해주는데 다들 맛있게 먹더라. 내가 했던 것처럼 엄마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순덕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식탁을 닦았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다. 오후에 영희가 찾아왔다. 순덕아,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래? 그래, 가자. 2 사람은 마을을 걸었다. 복숭아꽃이 피어나는 봄날이었다.
순덕아, 요즘은 좀 어때? 응, 괜찮아. 민수가 떠난 건 슬프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 그리고 민수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워. 그래, 민수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응, 엄마로서 자랑스러워. 내 아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다 갔으니까. 두 사람은 계곡 옆 평상에 앉았다. 맑은 물소리가 들렸다. 순덕아, 민수가 엄마한테 편지에서 뭐라고 했더라? 행복했다고? 응,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다고. 순덕아, 그건 내 덕분이야. 내가 민수를 사랑으로 키웠잖아. 고마워, 영희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평화로웠다. 그날 밤, 순덕은 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100번도 넘게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민수야, 엄마도 행복했어.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녀는 편지를 덮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알고 있었다. 15년째 봄, 박순덕은 여전히 건강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매주 일요일, 그녀는 어김없이 밥상을 차렸다. 민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민수야,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랑 같이 먹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 아삭한 김치,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박순덕은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다. 슬픔이 있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기다림은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은 하늘로, 민수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엄마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것이 박순덕의 삶이었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